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 대표 기업의 오너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큰데요.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의 전망과 효과를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K뱅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은행 이용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께 듣겠습니다. 금요일은 경제의 소리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색 놀이문화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락 볼링장인데요. 김미란 경제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이번 일요일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한 달을 맞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카카오뱅크는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여수신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없는 영원 계좌도 전체 3분의 2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갔는데요. 그동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은행권의 매기 역할에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체적인 고객 확보도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3일 현재 291만 건의 계좌를 개설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존 은행들도 수수료를 내리고 대출 이자를 내리도록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성공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기존 은행들이 대출 이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인터넷 은행 때문에 대출 이자율을 좀 낮췄나요? 예, 낮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점이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출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접근 가능하고요. 네.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낮고 한도도 많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8등급 저신용자도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중금리 대출 시장, 즉 저축은행이나 카드 대부업체 시장을 상당수의 흡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물론 무조건 대출을 신청하고 보자는 그런 가수요도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문턱을 낮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체 위험이 높은 그런 저신용자나 20대 청년층들한테까지 이게 대출을 너무 쉽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부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은 대출이 쉽고 저신용자나 저소득자가 많을수록 이 장래 상환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카뱅은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부실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통계 자료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신용자나 20대 이런 청년층 그러니까 은행에 가기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가는 실정인가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업체라든지 저축은행 중금리 시장이 상당히 많은 수가 네. 이 카뱅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이런 그 카카오뱅크가 이제 인기를 많이 끄니까 카카오뱅크의 대출을 도와주겠다면서 또 개인 정보도 빼내가고 사기 보이스피싱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또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 거래 편리함과 그 간편함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좌 개설 시에 거래 시 소비자 유의사항이나 이런 그러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고요. 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고지를 하고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은행이 계속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 가지고 또 다음번에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또 역시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계좌가 한 3분의 2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영원 계좌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기심이나 그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계좌 개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카뱅 측에서는 예금이나 대출 등 잠재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이제 간편한 가입 절차나 공인 인증서나 보안 카드가 없이도 스마트폰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단은 잔고가 없지만은 잠재 고객이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 대표님께서 매기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과연 이제 은행권 전체로서 매기 역할은 했지만 과연 스스로한테 수익성이 충분히 있겠느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결국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예금금리 이유를 제시를 하고 낮은 대출 이유를 제시를 해가지고 시장 진입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획기적으로 거래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수익성 추구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존 은행과 다를 바가 없고 더군다나 이자율을 예대율을 낮췄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은행 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 카뱅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핀테크 기업으로서 기존 은행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요. 네. 이 소비자들이 맡긴 자금을 기존 은행들이 하지 못했던 해외 투자 등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그런 상품 라인업이라든지 네. 주주사들을 활용한 그런 혁신적인 신용평가 모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제 혁신적인 상품 해외 진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말만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카뱅을 포함해서 이런 인터넷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성을 내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점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좀 금융 업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론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이 금융권이라는 게 허가 사업이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은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고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연구한 만큼 쉽게 그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금융권에는 특히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인터넷 은행 얘기가 나오면은 은산 분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을 분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한 법 처리가 지금 국회에서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정부 정책이 기본적인 정책은 네. 아직도 은산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새로운 서비스, 은행권의 새로운 매기 같은 역할을 하고 핀테크 기업이 나타나서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소비자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완포인트라든지 또는 지금 특별법을 새로 제정을 해서 발의가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이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그 입법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입법적으로는 좀 원포인트로 좀 지원을 해주고 예. 또 은행 그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는 좀 더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존 은행권들도 이제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기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예. 기존 그 시중은행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시중은행들 이 카카오뱅크가 나오면서 뭐 시중 반응을 일일 보고도 하고 은행장들이 네. 만나서 대책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도 인하되고 있고요. 네. 예금 이자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의 돌풍에 네. 시중은행들도 과거에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예금 이자율이나 적금 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네. 우량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또 대출 상품도 내놓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제3의 카카오뱅크도 만들어져가지고 좀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후생이 네. 은행시장, 금융권에서 크게 증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그런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됐죠. 비대면 본인 인증 과정에서 명의 도용 사례가 수건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 상담원 사칭한 전화까지 나타나가지고 또 보안 문제도 좀 대포 통장으로 네. 이 카카오뱅크 통장이 많이 이용된다는 그런 제보나 경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그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원래 그 초기에 은행 허가를 받게 되면 경영 실태 평가를 3년간 면제해 줍니다. 네. 하지만 좀 그 속도 조절 측면에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공감사전입니다. 경제공감사전은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새롭게 써주시는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뇌물죄의 성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향응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뇌물의 요구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요. 네 번째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대상물을 언제 주고받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나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 주간 경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8월의 캠페인,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경제 톱 이슈.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서울에서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성과는 별로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제 특별 회기입니다. 규정상 한쪽이 원하면 응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열렸습니다만 역시 예상대로 이견만 보였는데요. 네. 사실 이번 회담의 목적이 한미 FTA 개정을 정말 해야 하는지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예상했던 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라는 주장이었고요. 또 우리는 과연 한미 FTA가 무역 적자의 원인인지 경제적 효과부터 따져보자라면서 이제 팽팽히 맞섰는데요. 네. 우리의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인 이제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회의 마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일정을 포함해서 어떤 합의도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한미 FTA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속보 하나 전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하시던 말씀 마저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끝내 동의를 안 하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못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마냥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악의 경우 미국이 FTA 폐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한미 FTA는 효력이 바로 정지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규정상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미 양국 모두 이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첫 만남에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향후 일정조차 잡지를 못했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이번 특별회기가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음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네. 이 FTA 협정 관례상 이제 특별회기나 본회의의 경우에는 양국을 오가면서 교차로 열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이 통상교섭 본부장들의 기싸움이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통상 전문가입니다. 네. 거의 미국이 지금까지 외국과 진행했던 20여 개 FTA 진행을 모두 다 주도했습니다. 참여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백전 노장이 통상 전문가이고요. 네. 우리 측의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력이 만만치 않죠. 한미 FTA 전문을 다 외우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한미 FTA 체결 협상 시작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장소를 달리해서 회기가 열린다 하더라도 네. 두 베테랑 간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서울에서 열리고 미국 가서 열리고 이 장소가 중요한가요? 실제로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루 종일 회의가 열리다 보면 네. 어떤 특별히 상대 측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히 논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청와대와 이제 긴급히 이제 한 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네. 이 지리적으로 미국은 이제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가능하고요. 네. 또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론을 형성해서 우호적으로 우리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끌 수 있겠지만 미국은 또 미국 측의 여론을 형성하려고 할 겁니다. 네, 지금 양쪽의 그 입장을 보면서 미국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더라도 약간 좀 무리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생각이 저희들 생각인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뭔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한미 FTA 이후 무역 적자가 2배 늘었다. 미국 내 일자리는 10만 개가 줄었다. 정말 끔찍한 거래다. 다소 이제 거친 발언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이력을 보게 되면 네. 파리 기후 협약을 깼습니다. 네. TPP도 완전 무력화시켰고요. 네. 나프타에 이어서 한미 FTA까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 미국 네.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되려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지지율은 최저 바닥을 이고 있습니다. 네, 30몇 %까지 갔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뭐냐? 네. 자기의 주 이제 지지 세력이었던 이 블루 칼라들. 네. 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세력한 이제 공업 벨트의 이 노동자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미 FTA를 실행에 옮기려는 겁니다. 네. 이런 의도가 아주 짙다. 한마디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패막이로 이런 네. 협상을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이제 거칠게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경직된 자세로 나오면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까? 사실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는데요. 네. 우리도 사실 협상 자체를 깨는 건 우리가 더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개정 협상은 응하되 어차피 지금 나프타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한 20개 어젠더를 나프타에서 개정 협상에 착수를 했다면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10개를 요구하면 우리도 10개를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자신의 강점인 지적 재산권을 포함해서 서비스 시장을 더 개방해라. 네. 농축산물을 더 개방해라. 더 무기 구매를 더 확대하라. 여러 가지 강점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사실 한미 FTA 체결 당시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잘하는 IT 경우, 네. 첨단 산업 분야, 전사 상거래 같은 네. 이 서비스 산업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독소장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ISD, 이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도 이제 수정하자라고 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다 이제 과도하게 반덤핑 관세며 이제 무역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는 조항도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반대하는 미국 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미 의회 사실 공화당조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FTA 개정 협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산업계와 미 의회에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이 협상 과정은 깜깜이가 아니라 투명하게 우리 국민한테 자세히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협상의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서 보셨듯이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미국산을 기피하면 미국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구 면에서 열악하긴 합니다. 5천만에 3억 2천이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분열돼 있습니다. 네. 50개 주에서 찬성하는 주도 있고 반대하는 주도 있기 입장이 때문에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쩌면 정부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꼭 기억하시고 이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걸 국민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힘 같은 걸 모으려면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테고요. 맞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좀 나서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농산물을 더 개방하라. 이제 쌀 네. 같은 걸 더 건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나서야 됩니다. 시민단체든 농민이든 나서서 네. 우리가 정말 언론에서 많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반대하고 있다. 이건 정치적인 쇼가 아니다. 네. 니네들이 무역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은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막 속보로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이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법원의 판단에서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시적이라든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횡령 액수라든가 뇌물 액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당초 400억 원대의 그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인정된 것은 72억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72억이요. 그렇죠. 네. 그 외 나머지에서는 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었고 네. 포괄적 뇌물죄를 좀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삼성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72억을 인정을 했었던 것이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뇌물죄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72억을 건네주기 위해서 64억에 대한 횡령과 재산 높이, 그 위증 등의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했었는데 네. 상당히 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좀 많아 보일 것 같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런 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한 건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법조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정한 청탁 부분에 있어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가 한번 나오면서 네. 삼성에서 어떻게 대응에 따라서는 부정한 청탁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법조인들은 좀 많았습니다, 사실. 네. 예, 그 부정한 청탁은 사실 그 워낙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 특검에서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했었지만 그 증거가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정한 청탁을 통한 제3자 뇌물죄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법원이 상당히 고심을 하게 될 것이고 과연 증거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2심으로 이제 사실상 그 뭐 숙제가 넘어간 꼴이 된 거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5년 그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렇게 형량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법원은 네.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뇌물 제공액수 72억에 비해서 5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조금 이 양형을 약하게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아주 세게 한 것도 아닙니다. 중간보다 약간은 좀 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보다 약간 세다. 예, 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으로 봐서 엄히 그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설치를 했었는데요. 네. 아마도 이 사건의 자체가 정경 유착의 한 표본이었기 때문에 네. 다소 조금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은 세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국민들은 12년의 구형이 있어서 겨우 5년밖에 되지 않느냐, 네.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인정된 뇌물 액수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렇게 과중한 형도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더 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당초 그 특검이 12년을 이제 구형해서 이렇게 낮아졌는데 어쨌든 네. 이 부회장 측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항소를 네. 거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항소를 하게 되면 소송이 이제 언제까지 또 늘어지게 됩니까? 그 법정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2심 같은 경우는 4개월 내에 끝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상당 부분의 쟁점들은 이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좀 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와 경제적 동일체 관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삼성 측의 논리는 최순실이라든가 정유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네. 그 점을 이제 치밀하게 파고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 반대로 특검 측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동일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해야 한다. 라는 이제 그 법리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리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면 1심 판결이 삼성 쪽에 유리하게 뒤집힐 가능성도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에 있어서 모두 다 삼성 측의 논리가 받았었고, 물론 이제 다른 동의하지는 법조인들도 계시겠지만, 포괄적 뇌물죄와 경제적 동일체라는 그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과연 항소심에서 유죄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본다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같은 재판정에서 그 최지성 그 미래전략실장하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그 차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 그렇죠. 구속까지 선고가 됐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상 기존의 삼성 측의 논리는 이재용 부회장도 뭐 제대로 다 자세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고 핵심적인 일들은 나머지 임원들이 했었던 것이다. 네. 라는 논리를 내세웠었는데 물론 뭐 나머지 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과중한 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법정 구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한테 5년 네. 선고가 되면은 구속 상태는 그럼 계속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까지 6개월 만약 이 형이 확정이 된다면은 현재까지 네. 6개월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4년 6개월을 더 영어의 몸으로 지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세월이겠네요. 그렇죠.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유무죄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슬슬 나오는데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판결문 자체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삼성이 지원하게 된 것이다라는 명시적인 문장이 들어갔고 네. 또 사법부가 그렇게 또 사실관계 판단에서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큰 부담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눈앞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서 말이죠. 삼성그룹의 네. 그룹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이런데 이제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해외에서도 이 해외 부패 방지법 이런 것들을 적용받아서 네. 과징금 같은 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삼성으로서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소유와 경영을 좀 더 분리를 해서 이제 현재 이제 전문 경영체를 좀 더 강화한다라든가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지배력은 단순히 소유에 머무는 것이고 경영권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더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련됐던 이슈였으니까요. 네네.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이라서 이 말씀을 네. 꼭 여쭤보고 싶은데 재계 안팎에서 이제 이 삼성의 이런 판결을 보면서 네. 다른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도 상당히 좀 얼어붙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일정 부분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된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을 경영에 있어서 정치 권력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현실에서.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이 이렇게 이번에 제대로 타겟이 됐다면 다른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네.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업의 활동의 방향을 잡는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몸을 사리게 될 것이고 당분간은 기업 경영의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위축되는 면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에 계류돼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기업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충분히 어차피 여러 기업들이 지원했던 것이 결국에는 정치 권력에서 부당한 청탁이라든가 부당한 대가를 염두에 두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네.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기업이 응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판결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환봉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오늘은 금요일 경제의 소리 현장의 소식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김미란 경제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딜 다녀오셨어요? 네, 여름과 가을 사이 요즘 볼링장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색다른 볼링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전국적으로 젊은 층에서 락볼링장이 네. 대세인데요. 락볼링장이요? 네, 볼링장 현장을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럴까요? 나이스! 스트라이크 했어. 나도야.
이거 듣기만 해도 아주 신나는데요? 네, 제가 찾아간 곳은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는 한 락 볼링장이었는데요. 네. 이 밝고 조용한 일반 볼링장과는 달리 네. 우선 흥겨운 클럽 음악과 화려한 LED 조명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안에가 컴컴한가요? 네, 좀 어두웠어요. 네, 그리고 볼링도 하면서 간단히 맥주를 마실 수 있고 네.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MB 합성 레인으로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서 번쩍번쩍 광택이 났는데요. 네. 이 볼이 진행하는 속도가 일반 우드 레인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더 빨라요? 공이 빨리 굴러간다 이런 말입니까? 빨리 굴러간다고 하더라고요. 20, 30대 젊은 층들이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혹시 평소에 볼링장 이용하시나요? 저는 잘 안 가는데요. 요즘 같이 이렇게 비 오고 네. 덥고 그러면은 실내 운동으로서 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네. 여름철에는 볼링장이 시원하고 겨울철에도 실내에서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네. 이 볼링을 한 게임 했을 때 사이클 20분을 탄 효과가 있어서 건강 유지에도 좋습니다. 사이클 20분이요? 네. 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인데요. 네. 이 볼링장을 찾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네, 보통 낮에 놀 때는 락볼링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신이 나고요. 그리고 맥주 같은 거 같이 마시면서 할 수 있으니까 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볼링장은 좀 운동하는 느낌인데 이런 데 같이 노는 느낌이어서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치더라도. 여기는 볼링 이외에도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좀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냥 볼링이 좋고요. 사람이 좋고 하다 보니까 맨날 모여서 치고 뒤풀이 가고 스트라이크 나올 때 좋고 장타 나올 때 좋고. 제가 좀 떨어져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면 거의 와이프하고 해요. 가장 좋은 거는 와이프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 중에 하나를 볼링으로 생각을 했고 결혼하고 한 30년 정도 같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시원하잖아요. 스트레스 딱 나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활을 하잖아요. 게임하면서 옆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고 친목도 도모될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매주 주말마다 칩니다. 즐기는 자체가 되게 건전하기도 하고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이게 동호회 활동을 20년이나 했다고 그러면 정말 네. 가족처럼 그 사이가 돈독하겠는데요? 네, 볼링이 함께 어울리는 활동이라 사람들과 친해지고 네. 특히 스트라이크를 치면 정말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회사에서도 저녁 식사 후에 2차 회식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동호회 간의 교류도 활발한데요. 한 볼링 동호회 회원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호입이라고 하는 볼링 동호회 회원이고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걸 제일 우선으로 하고 다른 클럽끼리 교류전도 많이 합니다. 대형 동호회는 40명, 50명까지도 가능하죠. 볼링장에 상주를 하고 있는 클럽이다 했을 경우에는 상주 리그라는 볼링 대회를 주최를 해줍니다. 이제 락볼링장 같은 경우는 좀 술도 팔고 하다 보니까 취기가 오시는 분들이 고성을 지르시기도 하고 연인분들 같은 경우는 스킨십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술도 팔고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근데 볼링장 한번 이용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요? 네, 일반 우드레인 볼링장은 4,000원대고요. 네. 락볼링장은 시설과 투자 대비 때문에 일반 볼링장보다 1.5배 정도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0원 되는 거네요? 네. 한 게임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락볼링장은 대부분 새벽 5시까지나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볼링장도 있나요? 네, 제가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 구민체육센터에 공공 볼링장이 있습니다. 네, 가격대가 3,000원 선이고요. 이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탄천 볼링장은 2,600원대로 이용 가격이 가장 저렴한데요. 네. 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한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니다 보면은 일반 볼링장이라고 많이 있어요. 사실은 탁구장 옆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네. 일반 볼링장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서울시 생활체육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이 볼링장이 체육시설에서 여가시설, 자유업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후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또 다른 일반 볼링장을 찾아갔는데요. 이곳은 생각보다 50대, 60대 연령층이 많았습니다. 이 볼링장을 운영하는 강동아 프로코치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같이 우드 레인의 볼링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주로 그 예전에 볼을 치셨던 분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옛날 그 향수도 있고 복고풍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레인을 찾는 손님들이 많고, 요즘 방송에서 볼링이 자주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오시는 젊은 층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 끝나고 보통 8시 반에 오시는 시간대가 가장 피크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호회 분들도 많이 형성이 돼서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볼링 레슨을 받으시면 보통 3개월 정도만 되시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얼마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사실 경기는 나아진 건 아닌데 작년 대비 성장이 조금 더 됐다고 봅니다. 젊은 층들이 사실 놀이기구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볼링 같은 거나 당구, 탁구 이런 데를 많이 찾고 있는데 주로 볼링장을 많이 찾고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락 볼링장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았고요. 네네. 이 일반 볼링장은 보니까 한 5, 60대 이런 연령층이 좀 많다고요? 그런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한 20년 전부터 계속 볼링을 치셨던 분들이 네. 그 옛날 향수 때문에 일반 우드 레인 볼링장을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락 볼링장이 왠지 서투른 거, 불편한 거군요. 네, 조금은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퇴근 후에 볼링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취미로도 즐길 테고, 친목도 도모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호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활성화돼서 각 동호회끼리 교류전도 하고 대회를 갖고 그런 친목을 도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동호회는 다 직장 단위로 생겨나거나 아니면은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만나서 동호회가 형성되거나 그렇게 되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장인들도 형성되어 있고요. 일반 그냥 주민들 구에서도 이렇게 각각 연령대별로 이렇게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동호회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볼링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네, 이 볼링 공이 레인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아주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은 운동이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젊은 층에서는 놀이 문화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생활에 활력을 주는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김미랑 캐스터는 가서 한 게임이라도 해보셨어요? 락볼링 장에 가서? 저는 구경만 이번에 했는데요. 네. 이번 주말에 저도 한번 친구들이랑 가서 한번 즐겨볼 계획입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볼링장에 가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경제의 소리 현장은 오늘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볼링장 이야기였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공감사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8106번 쓰시는 분께서 뇌물죄는 지위 고하를 떠나서 누구나 벌을 받아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6467번님께서는요. 자영업자들에게는 거래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래서 죽을 맛인데 법 적용을 받을 수도 없죠. 깨끗한 공정거래로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고요. 6871님은 생생경제 원마운트 커피 깨끗하게 살아요. 우리 뇌물 주지도 받지도 말고요. 이번 사건 보면서 슬퍼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학자 맹큐는 경제 운용은 마치 배의 운항과 같아서 아주 서서히 방향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라도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은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너무 더디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일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베테랑 김우성 PD가 다시 돌아옵니다. 생생경제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